딥러닝 강의 10번째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설명을 좀 드렸죠. 좀 리뷰해보면 한 개의 층으로 구현하는 것, 퍼셉트론인데요. 이제 퍼셉트론 구조가 맞물렸을 때, 여러 개의 층으로 맞물렸을 때, 이제 가져야 되는 또는 효율적인 구조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것이 퍼셉트론과 한 개의 층으로, 레이어로 구현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제 벡터화 시켜서 이제 여러 개 연결하니까 벡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벡터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쉐이프의 벡터로 주는 그런 행렬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층을 이룬다는 것은, 정보의 노이즈, 다시 말하면 과적한 문제, 과대적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L1, L2, 라쏘 규제, 또 리치 규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필요하다, 규제에 대해서. 그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경사학용법이 좀 필요하죠. 여러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어, 좀 구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학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늘리는 미니 배치 경사학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드마다 그 스코어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선형에게선 특별히 스코어를 구현하기 어려워서 결정계수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정계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학습이 잘 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학습 곡선을 보고 어,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이제 한 개의 레이어 층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함수로 한번 기존의 케라스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케라스를 가지고 많이 이제 구현할 텐데요. 케라스의 이제 하이레벨 랭귀지 또는 하이레벨 함수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 편의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객체와 함수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케라스로 구현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어, 앞에 앞에 뭐 이런저런 뭐 확률적 경사방법, 뭐 규제, 교차 검증, 뭐 미니 배치 이렇게 뭐 필요 있느냐?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케라스를 사용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그리고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표현을 배울 때, 학습된 것들에 대한 시각화를 하거나 또는 결과를 볼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케라스 함수를 써서 돌리면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값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값을 보고 유추해야 돼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전처리 작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습은 잘 되는, 계속 값이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데 학습도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전처리 문제겠죠. 근데 학습 문제에서도 이게 이게 배치의 문제를 너무 배치로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았다든지, 또는 뭐 경사하강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 구현한다기보다도 선택해서 쓰려면 이전에 이런 구현된 의미들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쓸 수 있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는데 왜 배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걸 잘 학습해서 이게 이런 의미에서 구현됐구나, 그럼 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케라스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 함수를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만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어떤 모델 종류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TF 케라스 모델스 시퀀셜. 이게 시퀀셜 모델이죠. 시퀀셜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순차적이라는 의미인데 어, 층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층을 가장 흔한 모델로 여기 보시면 층을 차례대로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층을 쌓을 때는 model.add 해서 이렇게 텐서플로어 TF 텐서플로어를 이제 TF로 쓰기로 한 거죠. 위에 이제 이 위에 부분에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선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서플로어죠. 텐서플로어 케라스 점 레이어 썸 댄스 1 하나죠. 노드 하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짜리 노드로 우리가 구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어 하나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 64개 유닛을 가진 완전 연결층 모델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model.add layers dense 64 마지막 나오는 펑션은 액티베이션은 렐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개의 층, 그러니까 64에서 10개로 출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모델 add, 그 다음 레이어 댄스 64. 아니군요. 64에서 64 그대로 받는군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설명이죠. 10개의 출력을 가진 소프트맥스 층으로 추가하려면 마지막에 모델 add. 이렇게 해서 댄스라는 걸 통해서 레이어를 구성한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모델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층을 선언해주고요. 추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 여기에는 이제 경사하강법을 뭘 쓸 건지 그래서 옵티마이저라는 건 이제 경사하강법을 얘기합니다. 옵티마이저는 tf 클래스 옵티마이저스 .sgd 스토캐스틱 그라데이션 확률적 경사하강법이죠. 거기 안에 주는 것은 러닝 레이트 초기값이죠. 러닝 레이트 그리고 로스하고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는 로스하고 결국 옵티마이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는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법이죠. 평균 제곱법 가장 일반적인 선형에서 쓰는 로스 에러를 이제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선언 부분, 여기까지는 선언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모델을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훈련하는 부분이다. 그럼 훈련은 모두 피트를 쓰죠. 피트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X트레인과 Y트레인. 다시 말해서 X트레인과 타겟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에포크.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배치를 배웠죠? 배치 사이즈를 얼마씩 가져와서 할 것인가? 미니 배치 30. 보통은 32 정도를 줍니다. 그냥 이 정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함께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받죠. 그렇게 이게 이전에 함께 구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여기 스케일드 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전에 스케일 했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토리로 에러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리턴을 해줍니다. 히스토리로. 뭐 에러도 넣고 뭐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프린트 해보니까 뒤에 데이터에 나옵니다만 뭐 에러 값을 이렇게 에포크당 에러를 이렇게 쭉 로스하고 밸류 로스하고 두 개 같이 주죠. 왜냐하면 입력을 여기 주고 여기 엑스트레인 주고 그 다음에 밸류 데이터를 줬으니 검증 데이터를 줬으니까 두 개를 주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히스토리인데 이게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은 어떤 거냐면 이제 파이썬을 생각해 보면 키 값이 있고 거기에 밸류가 있는 거죠. 밸류가. 예, 뭐 사전이 그렇잖아요. ABCD로 찾아가면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밸류 값, 단어를 설명하는 설명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눈에 익숙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 뭐, 그 다음에 시퀀셜, 모델 세고 시퀀셜 어떤 모델인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완전 연결층이면 이렇게 댄스로 주고요. 이게 완전 연결층이 안 되면 뭐 이제 여기 좀 뭐 뒤에 붙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입문이니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컴파일 쓰고, 그 다음에 훈련을 쓰면, 그 다음에 피트를 주면, 그 받는 데이터 이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면 여기에 주는 거죠. 보통은 뭐 이벨루에이트 해갖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써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 아,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건 정도 F4를 수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자, F4 처음 실행할 때 이제 평균 제곱법으로 로스가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수가 나오죠. 이제 타임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죠. 요 스텝 실행하는데 2ms 한 스텝마다 뭐 이렇게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로스를 주어주고 검증 로스를 함께 주는 거죠. 쭉 줄어가고 있으면 볼 수 있죠. 그렇죠. 쭉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185에서부터면 보시면 이제 쭉 또 줄어가서 이제 별로 안 줄죠. 여기는 이제 4단위, 5단위 이제 이게 확률 이제 스토캐스틱 확률적 경상법이라 이게 좀 약간 진동이 있긴 있어요. 이게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니 배치로 해서 그걸 좀 잘 잡는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검증인데 검증에서는 이제 꾸준히 변화가 없죠. 밑에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에서 이제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이제 타이핑했는데 딕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히스토리 딕트에는 키밸류가 로스가 있고 이게 이제 다 안 돌았는데요. 밸류 로스가 있겠죠. 그래서 쭉 히스토리를 모은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시각화를 하면 되겠죠. 로스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로스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하면 이제 우리가 그 학습 곡선을 잘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자,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값만 인쇄하라는 거죠. 프린트 히스토리 점 히스토리.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객체 선언인데 요 캐러스에 쓰는 거니까 요 기능 형식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키를 찍어보면 로스하고 밸류라는 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로스 값을 쓰면 이 첫 번째 로스 값을 쓰면 트레이닝 할 때 로스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게 밸류에 해당한 거를 쓰면 이제 밸류에 해당한 로스 값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겨 사이즈를 x축을 8, 13 정도 잡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이제 요 키 값을 가져오려면 키를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죠. 리스트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전체 로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로스에 대한 키 값이 이렇게 리스트로 쫙 있죠. 그렇죠. 리스트로 딱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여기 리스트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그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그 에러 값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로스 리스트를 찍으라고 하면 앞에 거는 트레인 로스에 대한 거고요. 그렇죠? 뒤에 거는 밸류 로스, 검증 로스니까 검증대로 이제 그 검증 그 곡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이렇게 주면 이제 이터레이션 X 레이블, Y 레이블 이제 로스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레전드 첫 번째 거를 트레인 로스, 두 번째 밸류 로스죠. 이렇게 보여주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스토캐스틱 확률적 경사각법을 썼는데 이렇게 진동을 하는 노이즈가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배치 경사각법의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쫙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나와서 멈추는 둘 다 에러가 이제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의 층으로 이제 구현한 거죠. 케라스로. 이 정말 간단하네요. 이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예, 이미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여기 보면 SGD인데 스토캐스틱, 이게 확률적 경사각용법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이런 거 알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쓸 때 보는 거고. 여기에는 뭐 찾아보면, 민 스퀘어도 있고요. 민 AB, 앱솔루트 값, 그러니까 이제 제곱하지 않는 그냥 거리값, 예측값과 그리고 타겟 값의 차이, 에라, 그 뺀 차이만 갖고 앱솔루트,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리턴은 앱솔루트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빠진 게 이제 뭐 매트릭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 개 층으로 연결할 때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스쿼어는 뭐 이렇게 로스로 표현했죠. 모델 이벨루에이트 하면 그 모델 이벨루에이트 하면 이제 이렇게 로스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학습이 없는 거죠. 이벨루에이트는 그냥 앞으로 계산만 한 겁니다. 계산만. 앞에 여기다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주어지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경사각법에. 이 경사각법에 의해서 둘 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히스토리 테이블에다가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죠. 로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해되시겠죠? 그냥 그렇지 않고 이벨루에이트를 해버리면 어떻다고요? 요거 계산만 한 겁니다. 여기에는 경사각법에 대한 하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로스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요 422 프로세스 넘버 보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만든 모델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저장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매번 이렇게 학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출력을 뽑아서 예측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이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만약에 뭐 업로드해서 클라우드나 업로드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HTML에서 그 값을 넣어주면 바로 출력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학습하지 않고 그걸 모델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불러와서 바로 예측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제가 그려봤어요. 만들어봤어요. 여기 보면 텐서플로 케라스 모델에서 로드 모델이라는 거를 가져와서요. 이제 여기 보면 모델.save에서 이런 형식으로 H5 형식으로 준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이렇게 정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 때는 로드 모델이라는 걸 써서 그 입력한 파일을 그대로 하면 마이 모델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 모델에서 뭐 여기 이제 변수가 이제 마이 모델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모델에 가져왔는데 이게 마이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 모델로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미 계속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MP 어레이로 보통은 이제 2000 배열인데요. 그 엑스트레인 값이 2000 배열이니까 2000 배열로 넣었어요. 그거를 벡터로 변환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켰잖아요. 그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엑스트레인이라는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서 그 표준화를 개선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스케일 하는 거죠. 벡터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없애서 4-1로 벡터로 변환해서 엑스트레인에다 넣으면 이 벡터가 엑스트레인 분포에 대한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쉐이프가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쉐이프 4-1을 하면 이게 보시면 1차원이 되면서 1천 어레이가 되면서 4개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산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벡터로 한 거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리터닝 하면 그대로 2차원 배열에서 벡터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보면 2차원인데 4개죠. 그쵸?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제 요거를 텐서플로우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 있는 건 텐서플로우 포맷이니까 결국 텐서로 변환시키는 거, 컨스턴트. 어, 여기는 이제 전체 행렬을 이룬 건데요. 이게 이제 벡터로 변환시켜서 연산해야 돼서 그런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 쉐이프 안 되면 쉐이프를 에러 나면 쉐이프를 쳐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근데 변환할 때 텐서에 대한 강의를 아, 요 부분까진 강의하기 그렇고요. 뒤에 텐서플로만 가지고 작동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텐서 부분으로. 어, 어쨌든 그것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어, 텐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여기 D타입에 텐서플로 타입 32비트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쉐이프가 1,4 이렇게 변환시켜야지 맞는 거죠. 그쵸? 1차원 4로 이제 전책열로 넣어줘서 이렇게 되고요. 값은 이렇게, 모양은 값은 이렇게 각각 떨어뜨려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요걸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모델 위에 있던 모델을 써서 프리딕트 하면 계산만 한다고 그랬죠? 이게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전방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하는 프리딕트는 계산만 합니다. 학습 없이. 이 과정이 달라요. 어, 우리가 처음에는 학습을 하지만 그 학습된 걸 가지고 결과를 낼 때는 빠르게 계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가져왔더니 이제 이렇게 2차원 행렬인 값으로 나타납니다. 값을 표현해 주니까 3148, 3100원 초반대가 나오죠. 이제 거의 이제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도 이게 보면 3,100원 초반대가 요 값으로 최적점이라는 걸 여러 번 이제 해보니까 그걸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다시 한번 캐럭스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한 걸 반복하면 모델 선언하고요. 캐럭스 모델스 스캔셜 모델 선언하고요. 그리고 어, 완전 연결층을 애들을 통해서 모델 애들을 통해서 레이어 댄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바뀌는 게 레이어스 댄스를 씁니다. 레이어스 댄스. 애드하고 가로쳐서 레이어스 댄스. 그리고 컴파일에는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뭘 쓰는가, 경상항법을 못 쓰는가 여러 가지 있어요. SGD만 있는 게 아닙니다. RMS 프롭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최근에 많이 쓰는 건 아담이란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뭘 쓸 건지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좀 진동이 많아서 평균적 경사항법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 구조라면 다시 피팅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진짜 훈련하는 과정이죠. 훈련에는 엑스트레인과 검증을 다시 넣을 수 있다. 검증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두 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에포크 전체를 실행할 건 200번, 그리고 배치 사이즈 나눠서 미니 배치를 쓰겠다는 얘기죠. 배치 사이즈 32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히스토리라는 데이터를 받으면 히스토리 딕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이제 레이어 하나가 구성된 거예요. 이제 시퀀셜 모델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대부분 시퀀셜 모델을 씁니다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목표는 배출값을 예측하는 선형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입문으로서 이렇게 쓴다. 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딥러닝과 선형회계는 어떤 관계인가? 휘기 아니고 회계입니다. 회계. 예. 딥러닝과 신경망. 우리가 결국은 딥러닝은 신경망을 쓰는 건데요.
이 두 개 이상의 신경망, 다시 말하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 다차원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그거를 이제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쓰는데, 그럼 선형 회계는 그럼 딥러닝 안 쓰고 한 개 층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선형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게 선형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거기엔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뭐 결과가 안 나오도 기대감만 가지고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으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고요. 다양한 곡선으로 표시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선형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계라 그런 거죠. 복잡계라.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강화 피드백도 있고, 뭐 밸런스도 있고, 이래가면서 우리 세상은 동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형 데이터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도 사실은 딥러닝을 쓰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중 선형회귀, 다시 말하면 다차원 선형회귀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망과 선형회귀 관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입력층이죠. 여기 입력층 X 이렇게 벡터로 들어옵니다. 벡터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 각각 노드가 벡터인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로 그냥 들어온다. 뭐 그냥 이게 전체 벡터다. 이게 1차원이든 그 안에 이제 있는 2차원이든 상관없이 벡터로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층에서 은닉층에서 받아서 이제 그거를 다시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층으로 넣어주는 이런 구조가 딥러닝 구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선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출력층으로 하나의 값을 나오죠. 요 부분, 빨간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수학적 수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y-은 a0, 그죠? 출력층의 값이죠. 요 개수 a0, wt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웨이트죠. 여기 웨이트가 있는 거죠. 이 앞에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웨이트가 있는 거죠. 웨이트에서 히든층 h, 그렇죠? wx인데 히든층을 x 대신 이제 h라고 하면 전치에서 곱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거를 이제 곱셈을 위해서 이제 내적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w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예요. 요 안을 보면 요 상태에서는 선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출력의 함수를 이게 세컨셜로 쓰면 이 출력 함수가 선형이면 선형회계인 겁니다. 결과가 우리가 예측하는. 여기에서는 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요 부분까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요 안에 입력층에서 은닉층까지. 음력층 요거 h의 출력은 여기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함수값은 여기에 출력 ah에다가 웨이트죠. 여기 다 웨이트가 있는 거니까 웨이트 h, 이 은닉층의 웨이트와 x를 내적해서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선형, 여기 나오는 것도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신경망, 여기 이렇게 하나 있는, 은닉층이 하나 있는 걸 얕은 신경망, 샬로우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얕은 신경망을 사용하면 출력층은 선형회귀와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요거 입력층은 뭐냐면 은닉계층에서, 죄송합니다. 입력계층에서 은닉계층으로 추가적 함수 변환만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요게 이제 있는 거죠. 함수 변환이. 요게 이제 함수 변환이 한 번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력을 뭘 쓰느냐,
이거를 여러 개를 쓰느냐, 분류를 쓰느냐, 비선형으로 여러 개 층을 쓰느냐, 하나로 만드는 이제 선형회귀 함수로 정의하느냐, 그거를 그러면 선형회귀로 마지막을 이제 선형회귀 함수를 쓰면 이게 선형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상관없이. 이거는 뭐 변환이니까. 자, 이게 잘 안 들어오시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그 강사님이 이게 이제 설명해 준 그림인데요. 제가 처음 가져왔어요.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은닉 요런 데이터, X 데이터가 이렇게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뒷부분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요거를 선형 회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긋겠죠. 그렇죠. 가운데다 이렇게 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긋겠죠. 선형 회귀하면 가장 그러면 에러가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딥러닝을 써서 넣었다. 그럼 변환을 해서 어떻게 변환하는지 모르니까 은닉계층에서 이렇게 변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변환시켰어요. 선형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마지막 층 선형을 이룬다면 이게 이제 예측을 마지막 은닉계층에서 출력인데 이게 출력을 선형으로서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게 선형 회귀가 되겠죠. 이게 여기는 그렇죠? 이거를 경사하강법을 위해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선형으로 변형시켰고 얘도 선형으로 변형된 거죠.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선형회계를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긋는 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변환시킴으로써 그러면 이렇게 변환시키면 어떤 효과냐면 이거에 대한 그 오라가 아니라 에라죠. 에라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 개를 약간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세 개에 대한 경사하강법은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가장 에러가 적은 건. 또 다시 요거 세 개에 대한 거는 경사항법으로 바꾸면 요거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는 여기에 대한 거예요. 요 하나, 둘, 세 개는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선형은 아닌데 회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걸.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언제 설명을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언제 설명을 했냐면 여기 그림에 설명했죠. 선형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딥러닝으로서 비선형 함수 다시 말하면 요거를 은닉층에서 이제 선형의 관계로 이제 좀 함수적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서로 조금 더 에러가 줄죠. 에러가 다 주는 방법으로 선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너무 이렇게 되면 어떤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과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또한 XO와 문제는 한 선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한 선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H로 은닉층으로 변환되고 은닉층에서 비선 이제 경사하강법을 쓴 겁니다. 은닉층에서 L을 경사하강법. 다시 말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은닉층에서 경사하강법은 다시 변환하면 다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선형적으로 분포하지 않아도 은닉계층을 통해 선형회귀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력층에서 이게 뭐 아무리 많아도 이건 변환이니까 출력층에서 선형으로 출력하면 결국 예측은 선형회귀 문제가 예측으로 나타나고
전체 그림에선 그렇지만, 다를 수 있지만, 선형외기로 결국은 귀결된다. 그래서 신경망을 쓰고도, 딥러닝을 갖고도, 선형 예측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한 개의 층 또는 레이어로 구현하지 않아도, 조금 더, 어,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입력 데이터가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알지 못해도 그거를 선형외기 문제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다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선형 데이터인지 무슨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알파고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모델을 우리가 다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델이란 세상에 대한 이제 반응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델을 다 알면 좋은데 모델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포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학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학습에는 인공신경망이 아주 좋은 거죠. 구조가. 다시 말하면 데이터 분포를 알지 못해도 선형 회귀할 수 있다. 회귀의 문제로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를 몰라도 되니까 그냥 데이터를 잘 선형 처리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것들,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고 모델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또 뭐 다중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 것들만 선작업을 해주면 그냥 넣어주면, 입력층에서 넣어주면 알아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선형적으로 되는 분포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히 배축값의 이제 그 데이터 형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미니 배치에서 보면, 또 배축값의 데이터 형태가, 어디서 봤나요? 선형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분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여기 있군요. 여기 보세요. 얘는, 이제, 그 뭐죠?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건데, 좀 데이터들이 선형으로 준 분포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선형이 아니잖아요. 분포가. 이거 보세요. 선형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선형으로 하면 좀 잡기 어렵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넣으면 조금 더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력 분포에 상관없이 딥러닝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딥러닝 굉장히 어,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진 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딥러닝이 대세인 거죠. 굉장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35, 3분 정도, 30분 정도 한 건데요. 아, 너무 강의가 길면 힘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케라스 구현한 거 하고요. 이제 다중선형회귀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 케라스를 여러 층으로 신경망으로 구현하는 것들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고급 사용자들이 이거를 이제 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걸로 이제 좀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딥러닝 입문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